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 지하에서 수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끔찍한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한 도시괴담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섬뜩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진다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대 초 서울 응암동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사건, 바로 지하실의 여인 응암동 괴담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심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지하실에는 어떤 공포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2002년 서울 응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오랫동안 비어있던 지하실을 건물주가 리모델링하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재래시장 옆 골목에 위치한 이 다세대 주택의 지하실은 평소 소규모 공장으로 새를 놓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작업 중 계단 및 비좁은 시멘트 구조물 안에서 역한 냄새와 함께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비닐 한쪽을 잡고 힘껏 잡아당기는 순간 비닐이 찢어지며 사람의 발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조용하던 동네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베테랑 김정현 반장은 지하실 계단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압도당했습니다. 시신은 비닐에 쌓인 채 시멘트로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부패하지 않고 미라화된 것이었습니다. 치아 상태 등으로 미뤄보아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응암동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하실에 있었던 사람들 중 6명이 각기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는 공포의 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시신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온 이 죽음들과 뒤늦게 발견된 시신 사이에 혹시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가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1997년 5월에 실종된 50대 여성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실종된 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예상치 못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1997년 5월,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공장이 멈춰 있던 시기에 누군가 지하실을 쓰겠다고 해서 빌려준 일이 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 주 씨였습니다. 주 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지 않아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주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 씨는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핥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순간 주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쇠정이라는 철제 도구였습니다. 주 씨는 이 쇠정으로 피해자를 한 번 가격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주 씨는 자신이 판매하던 여성용 겨울 코트로 시신을 감싸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했습니다. 이 겨울 코트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 시기를 추정하는데 혼선이 있었으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시기는 실종된 5월이 맞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부검 결과 살아있는 채로 시멘트에 덮여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주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는 그를 강도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주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응암동 암매장 살인사건은 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지만 응암동 괴담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떠도는 많은 괴담은 과연 귀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방금 응암동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인간 심리의 복잡하고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가해자 주 씨의 행동과 그 배경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충동성, 책임 회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과 같은 여러 심리적 특성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동조절 장애 및 간헐적 폭발 장애. 주 씨가 피해자의 멱살잡이에 순간 화가 치솟아 쇠정으로 가격했다는 진술은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충동조절 장애 ICD는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의 한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빠르고 계획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 씨의 경우 간헐적 폭발장애 IED의 특징과 유사한 면을 보입니다. 간헐적 폭발장애는 사소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격렬한 분노 폭발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폭발은 일반적으로 짧고 충동적이며 폭발 후에 종종 후회나 당혹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 씨가 피해자를 가격한 후 겁이 덜컥 난 반응은 IED 환자들이 폭발 후 경험하는 후회와 유사한 감정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IED는 뇌의 세로토닌 경로 교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전두엽과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 씨가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데에는 생물학적, 신경학적인 취약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두 번째, 반사회적 성격장애. 주 씨의 행동 패턴에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도 엿볼 수 있습니다. ASPD는 타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 성격장애입니다. 이들은 종종 기만적이고 무책임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 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으려 속임수를 쓴 태도는 ASPD의 특징 중 하나인 기만적인 행동과 무책임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응lik하려 한 행위는 타인의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극도로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결여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ASPD 진단은 18세 미만에게는 내려지지 않지만 아동기 품행장애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그의 행동에서 드러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ASPD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ASPD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짜증을 쉽게 내고 공격적이며 무책임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 씨가 지하실을 빌려 쓰고 돈을 갚지 않으려 한 태도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와 책임 회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화입니다. 주 씨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심리적 방어 기제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행동을 그럴듯한 논리적인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이는 자존감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완화하며 자신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불일치, 인지부조화를 피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씨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다 이자까지 갚아준다니까요. 라고 변명한 것은 전형적인 합리화 예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책임한 채무 불이행을 외부적인 상황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행위 또한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회피하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화는 단기적으로 심리적 불편함을 줄여주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개인의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 패턴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 씨의 경우 이러한 합리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지 왜곡입니다. 주 씨의 행동에는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사고 패턴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인지 왜곡은 사실과 무관하게 개인이 믿는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으로 종종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여기에는 파국화, 개인화, 책임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주 씨가 피해자의 멱살잡이를 자신에 대한 극심한 위협으로 파국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신체적인 접촉을 자신의 생존이나 명예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과장해서 인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돈 요구를 자신에 대한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상황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왜곡입니다.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도발에 전가하는 책임 전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와 신뢰, 배신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뢰는 사회적 관계의 핵심 요소이자 협력의 기반입니다. 타인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수반하며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하실을 임대해주며 그에게 기본적인 신뢰와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이익과 사회적 규범에 기반한 일반적인 신뢰 행동이죠. 하지만 배신당했죠. 이 사건은 개인이 타인에게 보인 신뢰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응암동 지하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통해 단순한 괴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심리와 극복잡한 층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괴담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꼬꼬무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심리적 특성에 가장 주목하게 되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주 씨의 행동을 어떤 심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